네 애미 애비가 거지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 밖에서 딴 여자한테 정 붙인 거 아니야. 너만 조용히 꺼져주면 니네 아빠 병원비 절반은 보태주마. 친정아빠 심장 수술비 2천만 원 때문에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 밤 시어머니가 협의이혼 서류 옆에 던진 거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내연녀 임신했다며 도장이나 찍으라고 무미건조하게 통보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반지 빼서 서류 위에 던지고 빈 캐리어 하나 끌고 새벽 2시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뒤 시댁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부재중 전화 100통, 음성 메시지 12통이 하루 만에 쏟아지는데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흘린 제 땀,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진료실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빙빙 돌고 있었죠. 보호자분, 아버님 심장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서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랑 회복기 6개월 간병비까지 합치면 본인 부담만 2천만 원 정도 보셔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은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시고 연락 주세요, 따님.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자마자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뒤져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친정 명의로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480만 원. 8년 동안 시댁 카페 본점에서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1시에 마감까지 도맡으며 받아온 돈은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봉투에 넣어주던 용돈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8년차 며느리가 자기 이름으로 가진 돈이 480만 원이라니 숫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 시댁 카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친정아빠가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이 2천만 원이나 들어요. 8년 동안 제가 매장에서 일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매달 월급 명목으로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장부를 거칠게 덮었습니다. 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님, 남의 집 사정 때문에 우리 사업체 돈을 빼다 쓰자고? 친정 형편이 어려운 게 왜 우리 책임이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 며느리로 들인 거지 직원으로 뽑은 거 아니야. 매장에서 좀 거둔 거 가지고 월급 타령하지 마라. 어머님, 거둔 정도가 아니라 제가 8년을. 됐다. 더 듣기 싫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직원들이 슬쩍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켜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빈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8년 동안 새벽 출근과 야간 마감을 도맡았던 그 사무실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번 돌아봤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식탁에 남편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동복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있을 시간이었죠. 식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든 채로 식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고 앉아 있어?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 봉투 안에는 협의이혼 서류와 위자료,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서류를 끝까지 펼쳐봤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민호 씨, 지금 장난해? 남편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정리하자. 정리? 무슨 정리?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이 임신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하듯 무미건조했죠.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방금? 애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너랑은 끝내야 돼. 민호 씨,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랑도 다 얘기 끝났어. 너 도장만 찍으면 돼.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얘 와 있었니? 시어머니가 의자를 빼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이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다 뿐이니. 내가 정리시킨 거지.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친정 형편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밖에서 마음 둘 때를 찾은 거 아니겠니? 너도 짚히는 거 있잖아. 어머님, 너만 조용히 나가주면 친정 아버지 병원비 절반은 보태주마. 어떠냐? 저는 식탁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맸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뭔데? 8년 동안 제가 매장에서 일한 거 어머님 머릿속에서는 뭐였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일 거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다 그러고 살아. 알겠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옷장 위에서 캐리어를 꺼내 침대에 올렸습니다. 당장 입을 옷 몇 벌, 신분증, 통장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구도 가전도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결혼 반지를 꺼냈죠. 손가락에 끼고 다닌 지 8년 된 반지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멈춰서서 반지를 협의이혼 서류 한가운데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민호 씨, 왜? 반지 여기 둘게. 도장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장은 안 찍어. 뭐? 이렇게는 못 끝내. 정식으로 가.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 좀 봐. 갑자기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와서. 어머님, 병원비 보태주신다는 거요. 그거 안 받을게요. 뭐라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돈은 한 푼도 받기 싫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너 후회한다. 두고 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고 눈밑이 시커멓게 패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만 또각또각 빈 복도를 울렸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친정 동네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면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 형광등을 멍하니 올려다보는데 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실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보호자석에 앉아 있을 엄마.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 우리 딸 어쩐 일이야. 저는 캐리어를 얼른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이가 출장 가서 잠깐 와 있으려고. 출장? 갑자기? 응, 한 달 정도. 회사 일 때문에. 엄마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얼른 시선을 피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죠. 엄마, 내가 아침 차릴게. 아빠는? 안방에 계셔. 어제 약 드시고 좀 주무셨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을 안 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다 말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변기 위에 앉아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아빠한테는, 엄마한테는 절대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부엌 식탁 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저는 보리차를 들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천천히 말해도 돼.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오후에 친정 근처 부동산을 돌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텔 방을 계약했습니다. 복도식 건물 4층, 창문 하나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문을 닫으면 양팔을 다 벌리기도 어려운 좁은 방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한 구석에 세워두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낯설었죠. 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해가 다 지고 방 안이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침대에 누웠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도장 언제 찍으러 올 거야? 마침표 하나 없는 짧은 문장. 저는 답장 대신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병원 원무가 번호를 찾아 저장하고 메모를 달았습니다. 수술비 분할 납부 상담. 화면을 끄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원무과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원무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보호자인데요. 수술비 분할 납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성함이랑 환자분 정보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또박또박 아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불러줬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자판 두드리는 소리를 내더니 차분하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오후 2시에 사회복지팀 상담실로 와주시면 분할 납부 약정이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신청 같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비상금 480만 원, 큰 이모님께 빌릴 수 있는 돈 얼마, 보험 약관에서 뺐을 수 있는 돈 얼마, 신용대출 한도 얼마. 숫자들을 한 줄씩 손글씨로 적어 내려갔죠. 칸을 메워가는 동안 손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병원 사회복지팀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담당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세요. 신청서부터 같이 작성해 볼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분할은 24개월까지 나눠드릴 수 있고요. 지원금 신청은 결과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동안 입원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약정서 먼저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신청서 칸을 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인 자필 서명여기랑
여기 한 번 더 부탁드려요.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오자 엄마가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가서 도마를 같이 잡았습니다. 엄마, 나 부탁이 있어. 뭔데? 아빠한테는 그이 출장 얘기 그대로 가줘. 한 달 동안 회사 일로 친정 근처에서 출퇴근하게 됐다고. 엄마가 칼질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우리 딸, 아빠 수술 끝나고 회복하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모르게 해줘, 엄마.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입 다물게. 고마워. 근데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마라. 엄마가 모르는 척 해줄 뿐이지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더하면 또 울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호텔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받았던 명함들이었죠. 먼지가 앉은 비닐 포켓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임 셰프 한 분, 같이 일하던 동료 2명.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예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통화 한번 가능할까요? 답장은 다음날 오전에 왔습니다. 호텔 시절 같이 일하던 동료가 동네 베이커리 한 곳을 알려줬습니다. 오후 3시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가 직원을 구한다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베이커리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진열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어요. 한지우라고 합니다. 아, 오세요. 이력서 가져오셨죠? 사장은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 저를 앉히고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호텔에서 일하셨네요. 그것도 꽤 오래. 네, 결혼 전까지 7년 정도요. 근데 우리 가게는 너무 작아서요. 파티시의 자리는 이미 다 찼고.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사장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오픈 준비 보조 자리는 있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반죽 잡고 5분 예열하는 거. 최저 시급이고. 할게요. 사장이 이력서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호텔 출신 손이 새벽 보조하기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장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새벽 4시. 베이커리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잠깐 가로등을 잡고 섰습니다. 8년 만에 받아낸 일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40분에 고시텔을 나섰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기 앞에 섰습니다. 밀가루 봉투를 끌어와 계량을 시작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시댁 카페에서 케이크 진열만 했지 직접 반죽을 잡아본 지 너무 오래였죠. 처음 30분은 손이 따로 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했죠. 반죽 농도를 잡는 손목 감각, 오븐 문을 여닫는 타이밍, 빵 표면에 칼집을 내는 각도,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마감을 끝내고 앞치마를 벗는데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네, 사장님. 손이 살아있네. 네. 다음 주부터 정식 파티시에 자리로 옮겨요. 시급도 다시 정합시다. 저는 앞치마를 2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는 무슨.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맞는 자리 주는 게 당연하지.
사장이 등을 두드려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가게 뒷문으로 나가 잠깐 벽에 기대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속까지 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그 무렵 시댁 카페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옛 동료 직원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거든요. 사모님, 본점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요? 식자재 발주가 다 엉켜서 주말에 케이크 재료가 동났어요. 손님들 항의가 빗발쳐서 후기 게시판이 난리예요. 사장님은요?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 나오셔서 직원들한테 한참 호통치셨어요. 솔직히 사모님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잠시 떼고 숨을 골랐습니다. 전화 줘서 고마워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직원들끼리 잘 견디세요. 네, 사모님.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책상에 엎어뒀습니다. 통쾌함이라기보다는 그저 담담했죠. 8년 동안 제가 손으로 막아오던 자리가 비어 있는 거니까요. 출근 2주차 어느 오후였습니다. 베이커리 주방에서 신메뉴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사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지우 씨, 인사해요. 컨설팅 의뢰차 오신 분. 저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주 선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지우야? 선배. 호텔 베이커리 시절 같은 팀 선임이었던 강도연 선배였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도연 선배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래 비웠다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도연 선배가 명함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만. 일 끝나면 차 한잔 할 시간 있어? 네, 마감하고 9시쯤요. 그때 보자. 사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슬쩍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날 저녁 베이커리 근처 카페에서 도연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우야, 진짜 오랜만이다. 네, 선배도 잘 지내셨죠? 나는 작년에 디저트 컨설팅 회사 차렸어. 작은데 그래도 굴러는가. 대단하시네요. 도연 선배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쥐며 한참 저를 봤습니다. 지우야, 묻기 좀 그런데. 네. 왜 호텔 그만뒀어? 그때 너 진짜 잘 만들었잖아. 저는 컵 안얼음만 들여다봤습니다. 결혼하면서요. 시댁일 도와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8년 동안 빵은 안 잡았어? 네. 도연 선배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삼키는 표정이었죠. 지우야, 내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외주로 메뉴 개발 일을 좀 받아주면 어떨까? 베이커리 일 그대로 하면서 건당으로 계약하는 거. 부담 없게. 저는 잠시 도연 선배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일이에요? 내가 너 손 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할 사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한쪽에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해볼게요. 첫 외주 작업은 신생 카페의 시즌 메뉴 3종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베이커리 마감 후 고시텔로 돌아와 새벽까지 시제품을 그렸습니다. 레시피 노트에 재료 비율을 적고 데코를 스케치하고 보관 온도와 유통기한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죠. 납품을 마친 다음 날 도연 선배 회사에서 거래 명세서가 왔습니다. 한지우 귀하. 8년 만에 제 이름으로 받은 첫 거래 명세서. 저는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시간 있으면 사무실로 한번 와줄래? 무슨 일 있으세요? 와서 얘기하자. 도연 선배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선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외주 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 줄 수 있어? 정식으로요? 월 350만 원 고정에 성과급 별도,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놨습니다. 선배, 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알아도 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좋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절차 들어가야 해요. 도연 선배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나는 네가 일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면 되고. 생각해보고 답 드려도 될까요? 이번 주말까지 줘.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우리 딸, 아빠 수술 날짜 잡혔다. 3주 뒤래. 응, 알았어, 엄마. 내가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협의 이혼 안 할 거면 소송으로 갈 거야. 똑똑히 알고 있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죠.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문자를 보고도 손이 멀쩡한 게. 그날 밤 고시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연 선배 회사로 옮기는 일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베이커리 사장님께는 2주 인수인계 기간을 약속드리고 다음 달 1일부로 출근.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을 비추고 있었죠. 내일은 베이커리 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며 형광등을 껐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병원 5층 입원실 앞 간호 데스크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려요. 네, 어디에 쓰면 될까요? 여기 보호자란이요. 환자분과 관계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보호자란 옆 빈칸을 들여다봤죠. 8년 동안 어떤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늘 배우자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이었습니다. 딸로서 서명하는 게. 펜을 잡은 손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지우, 그리고 그 옆에 딸이라는 두 글자. 서명을 마치고 펜을 돌려주는데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수술실 앞으로 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입원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안 주무셔? 잠이 안 와서. 많이 떨려? 안 떨린다. 우리 딸. 의사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다. 아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아빠 손 왜 이렇게 차? 늙으면 다 그래. 이불 더 끌어줄까? 됐다. 너나 좀 쉬어. 출장 다녀온 사람이 매일 병원 들락거리느라고.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끝나면 같이 죽 먹자, 아빠. 그래, 죽 먹자. 아빠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다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섰는데 가슴이 묵직했죠. 다음 날 새벽 6시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먼저 와서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동 침대가 복도로 나오자 저는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다녀와요. 우리 딸 걱정 말아라. 엄마랑 여기서 기다릴게.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다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죠. 엄마가 옆에서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다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엄마, 고생했다. 우리 딸.
고생 많이 했어.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덤덤하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말 엄마가 처음으로 제 옆에서 흐느꼈죠. 저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보호자석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중환자실에 계실 거고요. 내일부터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작게 흐느꼈죠. 엄마를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히고 저는 1층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가방에서 미수금 정산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병원비 분할 일정과 사회복지팀에서 받은 지원금 안내문을 한 줄씩 짚어가고 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죠. 진동이 멈추고 잠시 후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수술 잘 끝나셨다는 얘기 들었다. 병문안 가도 되겠니? 저는 그 문자를 한번 읽고 핸드폰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신 거부 목록에 시어머니 번호와 남편 번호를 차례로 추가했죠. 화면을 끄고 다시 서류 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연 선배 회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베이커리 사장님과는 약속한 2주 인수인계를 마치고 깔끔하게 정리한 뒤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도연 선배가 작은 작업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좁아도 일하기는 충분할 거야. 네, 선배. 충분해요. 책상 위에는 명함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흰 종이 사이로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한지우, 메뉴 개발 팀장. 저는 명함 한 장을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서류도 챙겨놨어. 인사팀에 전달만 해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도연 선배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네. 잘 왔어. 감사해요, 선배. 선배가 자리를 비켜주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빈 책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8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월급 350만 원이 통장에 찍히던 날이었습니다. ATM 앞에 서서 잔액 화면을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기계에서 명세표가 나와 손에 쥐었죠. 저는 곧장 은행 창구로 가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월 절반은 병원비 분할금으로 나머지는 적금과 생활비 계좌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같은 주 어느 점심시간 회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마케팅 팀장 윤은희 씨였습니다. 저와 또래로 보였고 짧은 단발머리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지우 씨, 이거 같이 드실래요? 빵 좀 사왔는데. 감사합니다, 팀장님. 같이 좀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은희 씨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빵 봉지를 내려놨습니다. 메뉴 개발하시는 분이 빵 받으면 좀 그러시죠? 아니에요. 좋아해요. 다른 사람 빵. 은희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실 디저트 좋아해서 이 회사 들어왔어요. 자식이 있어서 그런가 담궈보면 자꾸 손이 가요. 아, 아이가 있으세요? 네, 7살. 저 혼자 키워요. 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식 얘기, 회사 분위기, 도연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은희 씨는 말이 빠르지 않고 듣는 시간이 더 길었죠. 그렇게 점심을 3번쯤 같이 한 어느 날 저는 자연스럽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지우 씨. 그래주면 좋죠.
네, 은희 언니. 며칠 뒤 점심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는데 은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네, 언니. 제가 좀 주제 넘은 말해도 될까요? 하세요. 지우 씨 표정 보면 뭐 정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티가 많이 나요? 제가 좀 알아요. 그쪽 일. 은희 언니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슬쩍 밀었습니다. 제가 정리할 때 도움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박 변호사라고. 언니, 부담 갖지 말고 한 번만 가봐요. 가서 얘기만 해봐도 머리가 좀 정리될 거예요.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무게가 작지 않았죠. 박 변호사 사무실은 회사에서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우 씨, 우선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리 정리해온 자료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8년치 출퇴근 기록, 시댁 카페에서 만든 메뉴 노트, 직원 교육 자료, 식자재 발주 내역. 박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자료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네, 일하면서 메모해 두던 거예요. 지우 씨,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봤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도 충분히 다툴 만해요. 정말요? 가족 사업이라고 해도 며느리 무급 노동을 8년 입증할 자료가 이렇게 정리된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았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착수금 한 번에 못 드려요. 그건 천천히 의논합시다. 분할로 받아도 돼요. 박 변호사가 자료를 다시 봉투에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급한 건 남편분이 보낸 협박성 문자랑 외도 증거예요. 흥신소 같은 데 맡기지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해요.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지우 씨.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 건물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마주 선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멈췄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시댁 카페 가맹점주 중 한 분이었습니다. 매년 본사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죠. 사모님, 어머, 점주님. 사모님, 진짜 사모님 맞으시죠? 여기서 뵐 줄이야. 점주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솔직하게 좀 여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본사에 지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점주들끼리 단톡방에서 난리예요. 식자재 단가도 갑자기 올라가고 정사는 자꾸 밀리고.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을 얹으면 안 된다는 박 변호사의 조언이 머릿속을 스쳤죠. 점주님, 죄송한데 저는 지금 그쪽 일에 대해 답을 드릴 입장이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차차 말씀 나누시죠. 지금은 좀 어려워요. 점주님이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명함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꼭 한번 연락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점주님. 마음만 받을게요. 엘리베이터를 내려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시댁 안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미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첫 월급과 큰 이모님이 챙겨주신 종잣돈을 합쳐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시텔 짐을 박스에 담는데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USB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뽑아서 라벨을 들여다보니 결혼식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잔잔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 USB를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었죠. 봉투를 현관 옆에 놓아두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박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 중에 시간 한 번 더 내주세요.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지우 씨. 화요일 오후 3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때 뵐게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천장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말 대신 그 한 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가맹점주를 로비에서 마주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 점주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잠깐 차 한 잔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짧게요. 점주님, 어디서 뵐까요? 회사 근처로 제가 가겠습니다. 시간만 정해주세요. 저는 박 변호사에게 먼저 사정을 알린 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회사 2블록 옆 작은 카페에 점주님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점주님은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사가 2달 사이에 식자재 단가를 20% 올렸어요. 20%요? 그리고 정산도 한 달씩 자꾸 밀려요. 지난달 정산이 이번 달 마감 전에 들어와야 우리가 직원 월급을 주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다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점주님들 단톡방이 있다고 하셨죠? 네, 지금 12명 들어와 있어요. 다들 발만 동동 굴리는데 누구 하나 본사에 정면으로 묻질 못해요. 사모님은 안에서 일해보신 분이니까 조언이라도 좀 부탁드리려고요. 점주님, 저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저는 지금 시댁이랑 정리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점주님께 사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점주님께도 저한테도 다 해가 돼요. 사모님, 제 변호사님이랑 먼저 의논하고 답을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점주님들끼리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점주님이 잠시 입을 다물고 저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큰 힘이에요, 사모님. 점주님, 한 가지만요. 자료는 잘 챙겨두세요. 단가 인상 공문, 정산 지연 내역, 본사가 보낸 문자 같은 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게 점주님들 지키는 거예요. 점주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자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펜을 들었죠. 지우 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맹점주분들이랑은 절대 직접 만나지 마세요. 네, 변호사님. 그분들이 본사를 상대로 분쟁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우리 재산분할 소송에서 시댁 카페가 부실하게 굴러갔다는 정황 증거가 돼요. 그래서 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지우 씨가 그쪽에 한마디라도 얹으면 저쪽 변호사가 지우 씨를 분쟁 배우로 몰아갈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펜으로 메모지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게 지금 지우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이에요.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도연 선배 회사가 진행한 프랜차이즈 메뉴 리뉴얼 시연회가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흰 가운을 입고 시연 테이블 옆에 섰죠.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디저트가 차례로 시식대에 올라갔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임원 5명이 한 입씩 맛본 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연배가 있어 보이는 분이 입을 열었죠. 이 메뉴 누가 만든 거예요? 도연 선배가 저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지우 팀장이 개발했습니다. 만장일치예요. 이 5종 그대로 갑시다. 제 옆에 서 있던 도연 선배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지우야. 감사해요, 선배. 다음 주 월요일 통장에 성과급 200만 원이 찍혔습니다. ATM 앞에서 잔액을 3번이나 확인했죠. 명세표를 손에 쥐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회사 입구에서 은희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 씨, 성과급 들어왔다면서? 축하해요. 언니가 어떻게 알았어요? 선배가 임원회의에서 한참 자랑하던데요. 우리 팀장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내가 살게. 좋아요. 어디서요? 회사 앞 칼국수집. 거기 매콤한 거 잘해요. 그 시각 시댁에서는 한바탕 일이 터지고 있다는 소식이 옛 본사 직원 한 명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옛 직원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죠. 사모님, 회장님이 회계 점검 직접 하시다가 호텔 결제건 발견하셨대요. 사장님이랑 크게 부딪히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한번 읽고 답장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며칠 뒤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다 받았는데 시아버지였습니다. 아가, 저는 잠시 숨을 골랐죠. 네, 아버님. 바쁘니? 잠깐 통화 가능하니? 시아버지 목소리는 평소 단단하던 음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그래, 길게 안 잡으마. 그동안 우리 집안이 너한테. 아버님,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저 모든 연락은 변호사님 통해서 서면으로만 받기로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가,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아버님.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살짝 땀에 젖어 있었죠. 박 변호사에게 곧바로 메시지를 보내 통화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우 씨. 다음번에 또 연락 오면 그대로 끊으시면 돼요. 저쪽 입장은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아버지 측 내용 증명을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한 장 한 장 펼쳐 보여줬죠. 아가,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한다. 정식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논의하고 싶구나.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박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지우 씨, 네. 마음 흔들리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건 회유책일 수 있어요. 회유책이요? 본사 회계 문제, 가맹점주 동향, 사모님 측 외도 정황. 이게 다 한꺼번에 터지기 직전이에요. 사돈어른 입장에서는 며느리분이랑 빨리 합의로 정리하는 게 가장 손해를 덜 보는 길이거든요. 아, 법정에서 만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정마음이 쓰이시면 그 마음은 마음대로 두시고 절차는 절차대로 가셔야 돼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알겠어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큰 이모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조카 왔니? 큰 이모 오셨어요. 큰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잠깐 복도 좀 나가자.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큰 이모가 가방을 뒤져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이모? 내 이모부랑 의논해서 모은 거다. 1,000만 원 들어있다.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모, 저 이거 못 받아요. 받아. 이모,
제가 이제 일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든. 지우야. 큰 이모가 제 손에 봉투를 단단히 쥐어주며 저를 봤습니다. 내 엄마가 너 시집 보낼 때 내가 신부 화장 곱게 시켜서 보냈잖아. 그때 약속한 게 있어. 우리 조카 힘들면 내가 옆에서 손 잡아준다고. 이모. 그러니까 받아라. 이건 도움이 아니라 그때 한 약속이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큰 이모가 등을 토닥였죠.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한 분이 잠시 멈췄다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착수금 잔액을 결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남은 금액으로 작은 원룸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다. 이사 첫날 밤, 텅 빈 원룸 한가운데 박스 위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종이 위 잉크가 마르는 동안 잠시 그 줄을 들여다봤죠.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옛 본사 직원이 또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죠. 사모님, 두 분이 따로 출근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본점 매장이랑 한참 거리 두고 회장님은 사무실에 박혀 계세요. 직원들 분위기가 살얼음 판이에요. 저는 메시지를 한번 읽고 답장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은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씨, 자요? 아니요, 언니. 아직 안 자요. 내일 일 하나 알려주려고. 가맹점 주분들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한대요. 1인 시위요? 네, 7명. 자영업 유튜브 채널 2곳에서 현장 취재 예고했고요. 자영업자 카페에도 글이 올라와 있어요. 언니가 어떻게 그걸?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 중에 자영업 쪽 일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흘러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죠. 언니, 알려줘서 고마워요. 내일 일 마치고 변호사님이랑 일정 한번 정리해요. 협의 이혼 거부 의사도 정식으로 통보해야 할 때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박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본사 앞에서 가맹점 주분들 1인 시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협의 이혼 거부 통보 일정 잡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죠. 네, 지우 씨. 내일 오전 상황 보면서 같이 일정 정리합시다. 핸드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박스로 가득한 방 천장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죠. 내일 본사 앞 풍경이 머릿속에 잠시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손등으로 이마를 가만히 덮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메뉴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데 은희 언니가 노트북을 들고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영상 올라왔어요. 벌써요?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봐요. 언니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댁 카페 본사 앞 인도의 점주님 7분이 피켓을 들고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굵은 글씨로 본사는 정산을 책임져라. 당가 인상 즉시 철회하라고 적혀 있었죠. 영상 아래 댓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브랜드 자주 가는 곳인데 충격이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안 가야겠다. 언니가 키보드를 두드려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SNS 평점. 화면에 시댁 카페 본사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평점 별이 4.2에서 어제부터 빠르게 떨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2.8까지 내려갔죠. 하루 만에 이렇게 빠지면 회복 거의 못해요. 언니, 지우 씨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요.
저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스케치 노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고 화면을 엎어뒀죠. 5분 뒤 또 진동, 10분 뒤 또 진동.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4통이 쌓였습니다. 저는 핸드폰 무음 모드로 돌리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죠. 오후 3시 책상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음성 메시지 12통, 부재중 전화 100통이 넘었습니다.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한 통만 눌러봤죠. 지우야, 한 번만 보자. 응? 다 풀어보자. 한 번만 만나서. 어머니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아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듣지 못했을 톤이었죠. 저는 다음 메시지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도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자 박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우 씨, 결정해야 할 시간이에요. 네, 변호사님. 협의 이혼 안 한다는 입장 정식으로 통보하고 우리는 이혼 소송으로 갑니다. 소장 초안 한번 같이 봐요. 박 변호사가 한 장씩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사유는 2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남편 측 부정행위. 둘째, 시댁의 부당한 가사노동 착취. 2번째 사유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우 씨가 정리해 주신 8년치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소장 초안을 한 줄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매장에서 한 일이 글자로 차근차근 적혀 있었죠. 8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일이 처음으로 종이 위에서 형태를 갖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가정법원에 접수할게요. 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지우 씨, 한 가지 더요. 남편분 쪽에서 곧 직접 연락 올 거예요. 회유든 협박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세요. 단 제가 사무실에 와 계실 때만요. 통화 녹음동에 받으시고 자연스럽게 외도랑 임신 사실 인정 발언 끌어내시면 돼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8년 동안 매장 운영하신 분이에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박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아 펜을 들고 메모지를 펼치고 있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여보세요. 지우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른 게 8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으며 입을 열었죠. 민호 씨, 무슨 일이야? 소장 받았어. 우리 이렇게까지 가야 돼? 민호 씨가 보낸 문자가 마지막 통보였잖아.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흥분? 지우야, 우리 그냥 협의로 가자. 응? 저는 박 변호사 쪽을 한번 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한 가지만 묻자. 뭔데? 그 사람 아직 만나? 그건 왜? 아이는 어떻게 됐어? 진짜 임신은 한 거야?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신은 맞아. 민호 씨 입으로 다시 말해줘. 나 똑똑히 듣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있고 그 사람 임신했어. 그래서 그날 그렇게 말한 거야. 박 변호사가 메모지에 짧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저는 호흡을 천천히 골랐죠. 민호 씨, 이혼은 정식으로 가. 협의는 없어.
지우야, 위자료 그거 내가 다는 못 줘. 그건 알지? 못 주면 법대로 가져갈게. 너 진짜 변했다. 민호 씨가 변하게 했지.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잠잠해지자 박 변호사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 씨, 네, 변호사님. 이 정도면 위자료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줍니다. 정말요? 본인 입으로 외도랑 임신 사실 인정한 녹취 확보됐어요. 다른 증거 없이도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죠. 한 모금 드세요. 물이 따뜻했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일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소식이 옛 본사 직원을 통해 흘러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직원이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죠. 사모님, 회계 감사 결과 나왔어요. 본부장님이랑 그 여자분이 지난 1년 동안 본사 법인카드로 쓴 게 8,400만 원이래요. 저는 메시지를 2번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들이 차례로 흘러 들어왔죠. 시아버지가 아들을 본사에서 해임했다. 그 여자는 다음날 SNS와 연락처를 모두 정리하고 잠적했다. 남편은 일자리와 내연녀를 동시에 잃은 채 시댁 본가로 돌아갔지만 시어머니마저 카드를 끊어버렸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박 변호사에게만 보고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 선배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자 선배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지우야, 너한테 먼저 말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선배? 가맹점주 연합 쪽에서 우리 회사에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어. 새 브랜드 만드는 일이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시댁 카페 점주분들이요? 맞아. 지우야, 윤리적으로 문제 안 되게 처리하고 싶어. 네가 부담스러우면 너 빼고 진행할게. 결정 네가 해. 저는 도연 선배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선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선배,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결정해.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씩 적어 내려갔죠. 이 일은 시댁을 무너뜨리는 일인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일인가? 점주님들은 시댁이 아니다. 그분들은 8년 동안 본사 정산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이다. 내가 빠진다고 그분들의 분쟁이 멈추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도연 선배 자리로 갔습니다. 선배, 결정했어요. 어떻게? 같이 갈게요. 이건 시댁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에요. 도연 선배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잘 결정했어, 지우야. 근데 한 가지만요. 뭐? 개인 감정으로 일하지 않을게요. 점주님들 입장에서, 손님들 입장에서만 만들게요. 그래, 그렇게 가자. 그날 저녁 아빠가 퇴원해 친정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친정까지 모시고 와 거실 소파에 앉혀드린 뒤 엄마가 죽을 한 그릇 차렸죠. 저는 아빠 옆에 앉아 무릎 담요를 다리에 덮어드렸습니다. 아빠, 답답하지 않아? 괜찮다. 집이 제일 좋다. 엄마가 죽 끓이셨어. 좀 식혀서 드시자. 아빠가 죽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다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딸. 응, 아빠. 내가 지금 묻는 거 좀 그러면 그냥 대답 안 해도 돼. 뭔데, 아빠? 아빠가 저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한 거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내 엄마가 며칠 전에 살짝 비쳤어. 다는 안 들었다. 네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8년 동안 누구에게도 다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죠. 아빠, 다 얘기할게. 천천히 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8년 동안 새벽에 출근해 야간에 마감했던 일. 명절 용돈 외에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일. 수술비 부탁을 거절당한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여있던 협의이혼 서류. 위자료 절반 보태줄 테니 나가달라는 시어머니의 말. 결혼 반지를 식탁 위에 두고 새벽 2시에 캐리어 하나 끌고 나온 그 길. 말하는 동안 아빠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부엌 입구에 서서 행주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죠. 이야기가 다 끝나고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봤죠.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응, 아빠.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 그동안 아빠가 못 알아챘다. 그게 미안하다. 저는 아빠 무릎에 이마를 가만히 댔습니다. 아빠 손이 제 머리 위에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거실에는 죽 김 올라가는 소리만 조용히 났습니다. 엄마가 행주를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는 모습이 시야 끝에 잡혔죠. 저는 눈을 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정법원 법정에 들어서자 박 변호사가 먼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지우 씨, 이쪽에 앉으세요. 호흡 천천히 가져가시고. 네, 변호사님. 저는 박 변호사 옆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짙은 색 정장을 입은 남자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8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죠. 먼저 시선을 떨군 건 남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주장하는 가사노동은 통상적인 부부의 의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시댁 카페 근무 역시 가족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봐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묶음을 한 장씩 짚어가며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8년치 출퇴근 기록, 메뉴 개발 노트, 직원 교육 자료, 식자재 발주 내역. 제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종이들이 한 장씩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책상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두고 있었죠.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사 직원 2분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분 중 한 분은 제가 8년 동안 같이 일했던 매장 매니저였습니다. 다른 한 분은 본사 사무실 격리 담당이었죠. 매장 매니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이 사실상 매장 운영의 70% 이상을 담당하셨어요. 신메뉴 개발도 사모님이 다 하셨고 직원 교육도 사모님이 하셨어요. 급여는요?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명절에 봉투 한 번 받는 거 말고는 따로 월급 들어오는 건 못 봤어요. 격리 담당이 이어서 답했습니다. 회계장부 어디에도 사모님 이름으로 들어간 급여 항목은 없었어요. 제가 8년 동안 정산 담당이었으니까 확실해요. 남편이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남편은 듣고 있지 않은 표정이었죠.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양측 마무리 의견 듣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박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씨, 분위기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정말요? 증인 두 분 진술이 결정적이었어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가방끈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 나오는데 정문 옆 화단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지만 화장은 옅었고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죠. 예.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박 변호사가 한 걸음 뒤로 빠지며 시아버지를 향하던 발걸음을 잠시 늦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본가로 가자. 가서 다 풀어보자. 응? 어머님, 네가 받은 상처는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본가로 가자. 저는 시어머니 손이 닿은 제 팔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잡혔던 적이 없는 손이었죠. 이렇게 매달리듯 잡힌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예. 저는 본가로 안 가요. 그동안 잘못하셨다는 말씀은요. 어머님 마음 안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저한테 풀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입을 다물고 저를 봤습니다. 너 진짜 이렇게 끝까지 갈 거니? 네, 끝까지 갈 거예요. 법정에서 만나요, 어머님.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사이를 가로막아줬죠.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자 도연 선배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배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며 손을 흔들었죠. 지우야, 타. 오늘 저녁에 1호점 오픈 행사야. 잊지 않았지. 잠깐만요, 선배. 숨 좀 고르고. 저는 차 옆에 잠시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등 뒤에서 작게 말했죠. 가세요, 지우 씨. 오늘은 일하는 게 약이에요. 오후 6시 가맹점주 연합의 새 브랜드 1호점 오픈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장 이름은 오후의 정원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에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가맹점주 7분이 입구에서 손님을 맞고 있었죠. 제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김점주님이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와주셨어요. 점주님 오픈 축하드려요. 사모님 메뉴 5종이 오늘 진열대 한가운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8년 동안 시댁 카페 본점 진열대에 올리지 못했던 메뉴들이 오늘 다른 가게의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디저트를 골랐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김점주님이 매장 안쪽 사무실로 저를 잠시 불렀습니다. 사모님, 오늘 첫날 매출이요. 네. 800만 원 찍었어요. 800만 원이요? 네. 점주들 다 울었어요. 진짜. 김점주님이 두 손을 가만히 마주 쥐었습니다. 사모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점주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점주님들이 직접 일어선 거예요. 사모님이 디딤돌이 돼주신 거잖아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매장 한쪽에서는 자영업 전문 유튜브 채널 한 곳이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감독이 카메라 위치를 잡으며 저에게 물었죠. 한지우 대표님,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오늘 메뉴 개발하신 셰프로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길지 않게요. 카메라 들어갑니다. 휴. 저는 카메라 렌즈를 한번 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손님이 아니라 동료라고 생각해요. 점주님들이 새로 시작하시는 가게니까요. 디저트는 만든 사람보다 드시는 분이
더 오래 기억해 주세요. 촬영 감독이 모니터를 보며 짧게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컷. 영상은 그 주말에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죠. 댓글창에는 같은 질문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셰프 누구냐? 이 가게 어디냐? 메뉴 어디서 살 수 있냐? 같은 시각 시댁 카페 본사는 가맹점주 3분의 1이 새 브랜드로 빠져나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매장들도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는 이야기가 옛 직원을 통해 들어왔죠. 시아버지는 직접 매장에 나와 운영을 챙기는 비상체제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가를 나와 강남의 한 호텔 레지던스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박 변호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이혼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였죠. 저는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들어도 별 감정이 안 들어요.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쪽 소식도 같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위자료 마련을 위해 차량과 골프 회원권을 처분한다는 이야기였죠. 다만 처분 금액으로도 청구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강제 집행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합시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요. 며칠 뒤 도연 선배가 회의실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죠. 지우야, 잠깐 시간 돼? 네, 선배. 우리 회사 안에서 사내 프로젝트 하나 만들려고. 작은 디저트 브랜드 론칭. 어떤 거요? 자본금 따로 안 들고 회사 인프라 활용해서 내 이름 건 브랜드 시작하는 거. 6개월 운영해보고 흑자 나면 회사에서 분사해서 독립법인으로 가는 거야. 저는 서류를 한 장 넘겨봤습니다. 브랜드 컨셉, 매장 형태, 예상 매출, 인력 구성안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죠. 선배, 왜?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가 하면 충분히 굴러가. 지우야, 지금 너 메뉴 한 종만 들고 가도 손님이 줄 서. 그걸 회사가 잡아주는 거야. 너한테 부담 안 가게.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봐. 사내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작은 팝업 매장부터 첫 주에 매출이 예상치를 2배 넘게 찍었죠. 3개월 차에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6개월 차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도연 선배가 회사 이사회를 통해 이 사업부를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분사 결정이 난 다음 날 선배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작은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죠. 지우야, 앉아. 네, 선배. 신설법인 대표이사 자리 너한테 정식으로 제안해. 선배, 이 회사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맞아. 나는 임원으로 옆에서 받쳐줄게. 저는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신설법인 한지우 대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죠. 손끝으로 그 글자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8년 전 호텔 베이커리를 떠나던 날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사물함을 정리하며 명함 한 장을 비닐 포켓에 넣어두던 손. 이름 석자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명함첩 맨 뒷자리에 꽂아두고 문을 닫고 나오던 발걸음. 그 길을 그때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응, 한번 해볼게요. 도연 선배가 작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지우야.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해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계약서를 다시 꺼내 한 줄씩 들여다봤죠. 신설법인 한지우 대표. 펜을 잡지 않고 그저 그 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에서 멀리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가계약서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형광등을 껐습니다. 이혼 소송 선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앞에 박 변호사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만 잘 견디시면 돼요. 네, 변호사님. 판결문은 길지 않을 거예요. 결론만 듣고 나오시면 됩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맞은편에 남편이 보였습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고 정장도 헐렁해 보였죠. 저는 남편을 향해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사유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가 결혼 기간 중 시댁 카페에 대해 무급으로 노동을 제공한 기여도가 입증되었다는 점을 함께 판단합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작게 펜을 잡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저는 책상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둔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았죠. 그저 8년이 종이 한 장 위에서 정리됐다는 사실만 머릿속에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박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우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친정에 가서 좀 쉬세요. 다음 절차는 천천히 봅시다. 저는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어쩐 일이야? 엄마 아빠 계셔? 거실에 계시지.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안경을 내렸죠. 우리 딸 왔구나. 아빠 옆에 좀 앉아도 돼? 앉아라. 저는 아빠 옆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응? 오늘 판결 났어. 끝났어, 다. 아빠가 신문을 천천히 접어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부엌 입구에 멈춰서서 행주를 두 손으로 꼭 쥐었죠.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아빠, 잘했다. 우리 딸. 저는 아빠 어깨에 머리를 잠깐 기댔습니다. 8년 동안 등에 얹혀있던 짐이 그 한마디로 천천히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일부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빠의 남은 병원비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남은 돈 일부로 친정집 노후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꾸고 주방을 새로 손봤죠. 엄마가 새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손으로 쓸어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딸 손에서 나온 거구나. 엄마, 손은 안 흘렸는데. 마음에서 나온 거지. 엄마가 행주를 어깨에 걸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신설법인 절차는 그동안 차근차근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도연 선배와 은희 언니를 공동 임원으로 두고 작은 회사 하나가 만들어졌죠.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인감을 받아든 날, 저는 사무실 한쪽에 두 가지를 가지런히 놓아두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8년 전 호텔에서 그만두던 날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인감의 무게가 그날 명함보다 훨씬 단단했죠. 첫 단독 매장 자리를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도연 선배와 은희 언니가 함께 후보지 3곳을 돌았죠. 마지막으로 본 자리가 작은 골목 안의 1층 매장이었습니다.
햇볕이 길게 들어오는 창문이 한쪽 벽 전체에 나 있는 곳이었죠. 여기 좋네요. 골목이지만 동선이 깔끔해요. 지우 씨 결정해요. 이 자리 마음에 들면 잡읍시다. 네, 언니. 여기 할게요. 부동산 사장과 임대 계약을 마치고 매장 앞으로 나오는데 골목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양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도연 선배와 은희 언니가 한 걸음 뒤로 빠지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아가, 네, 아버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네. 시아버지는 골목 옆 작은 벤치 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벤치 끝에 앉고 시아버지는 한 자리를 비워두고 그 옆에 앉았죠. 개업 선물이다. 받아라. 시아버지가 화분을 벤치 가운데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작은 잎이 5장 정도 달린 식물이었죠. 아버님,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아니다. 며느리한테가 아니라 한 사람한테 주는 거다. 저는 잠시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아가, 네. 본사 정리하기로 했다.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고 남은 자산은 가맹점주들 보상금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게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그리고 집사람하고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내 어머니가 미안한 사람이 많다. 본가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저는 시아버지 옆 얼굴을 잠시 봤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아버님, 응, 오늘 화분은 받을게요. 그 외에는 따로 답을 드릴 게 없어요. 그래, 됐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 잘 살아라. 네. 시아버지는 등을 돌려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잠시 더 앉아 화분잎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도연 선배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괜찮아요, 선배. 화분 내가 들어다 줄까? 아니요, 제가 들고 갈게요. 저는 화분을 두 손으로 들고 매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 소식이 박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호텔 레지던스 생활을 정리하고 지방 친정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였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쪽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위자료 일부를 갚지 못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차량과 골프 회원권 처분 금액으로는 청구액의 절반밖에 메우지 못했으니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자영업 커뮤니티에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30대 여성 한 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유부남에게 접근하다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는 기사였죠. 저는 그 기사 제목만 한 번 보고 더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인테리어가 시작됐습니다. 벽에 흰 페인트를 새로 바르고 진열대 자리를 손으로 직접 짚어가며 위치를 잡았습니다. 매장 이름은 도연 선배와 은희 언니 그리고 저 셋이 작은 회의실에 모여 정했죠. 지우의 정원 어때요? 은희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을 거기다 붙여요? 붙여야지. 지금이 아니면 언제 거는데. 도연 선배가 옆에서 작게 끄덕였습니다. 좋다, 지우의 정원. 어감도 자연스럽고. 저는 화이트보드에 쓰인 4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오픈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 선배가 매장 한쪽에서 진열대를 닦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지우야. 네, 선배. 오픈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해 두자. 뭔데요?
도연 선배가 행주를 옆에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네가 매장 안정될 때까지 나는 일적으로만 옆에 있을게. 사적인 얘기는 매장이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다시 꺼낼게. 저는 진열대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선배, 부담 갖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야. 지금은 매장에만 집중해. 네, 선배. 고마워요. 도연 선배가 다시 행주를 들고 진열대를 닫기 시작했죠. 저도 옆 진열대로 가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픈 전날 오후 친정 부모님과 큰이모, 그리고 은희 언니가 차례로 매장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직접 떡 상자를 하나 들고 왔죠. 우리 딸, 떡 한 상자 돌리고 시작해. 동네 인사하는 거야. 엄마 고마워. 큰이모가 작은 화환 하나를 매장 입구에 놓고 가셨습니다. 지우야, 큰이모는 별로 한 게 없지만 마음만 받아라. 이모, 안 그러셔도 돼요. 이모도 좀 으스대고 싶다. 우리 조카가 차린 가게라고. 큰이모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가셨죠. 은희 언니는 매장 안쪽 작은 작업대 쪽을 둘러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 씨, 진짜 했네요. 언니가 다 도와줘서 그래요. 내가 뭘 도왔어요. 다 지우 씨가 한 거지. 저는 매장 벽에 사업자 등록증 액자를 직접 못 박아 걸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벽에 못을 박는데 손이 살짝 떨렸지만 위치는 똑바로 잡혔죠. 액자를 걸어두고 한 발 뒤로 물러나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픈 전날 밤이었습니다. 다들 돌아간 매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진열대에 마지막으로 헝겊을 한 번 더 닦으며 매장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죠. 8년 전 호텔 베이커리를 그만두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사물함 아닌 가운을 곱게 접어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주방을 한번 돌아본 뒤 문을 닫고 나왔던 그 저녁. 그날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열대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말이 작게 흩어졌습니다. 8년 전 저에게 건네는 두 마디였죠. 매장 형광등을 한 줄씩 차례로 껐습니다. 마지막 한 줄만 남기고 매장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 나오는데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비스듬히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한번 고쳐 매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새 오븐을 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6시였습니다. 매장 뒷문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을 켰습니다. 새 오븐이 천천히 데워지는 소리가 매장 안에 낮게 깔렸죠. 7시 30분쯤 도연 선배와 은희 언니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지우야, 매장 앞에 벌써 손님이 줄을 섰어. 벌써요? 내가 30명까지 셌다. 은희 언니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우 씨, 이리 좀 와봐요. 왜요, 언니? 언니가 매장 정문을 살짝 열어줬습니다. 골목 양옆으로 줄지어 선 화환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가맹점주 연합 오후의 정원 점주님들 7분이 개별 명의로 보내주신 화환이었습니다. 매장 입구 옆 화환 하나에는 작은 손글씨 카드가 달려 있었죠. 오늘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모님이 아니라 한지우 대표님께 김점주 외일동. 저는 카드 끝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짚어봤습니다. 오픈 시간 9시 정각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한 분씩 차분하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분 중 2분은 지방에서 첫 차로 올라오신 분들이었죠. 한지우 셰프님 맞으시죠? 유튜브 보고 왔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떨려요. 사인 같은 거 받아도 되나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영수증 뒷장에 짧게 이름을 적어드렸습니다. 11시쯤 진열대 한쪽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1시쯤에는 준비한 디저트 200개가 모두 자리를 떠났죠. 은희 언니가 매장 안쪽 작업대로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완판이에요. 벌써요? 2시간 만에. 첫날 매출 목표 정오 전에 넘었어요. 언니, 잘했어요, 진짜. 저는 두 손을 앞치마에 가만히 닦았습니다. 오후 늦게 친정 부모님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게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죠. 우리 딸 가게가 이렇구나. 아빠 어떠셔? 좋다. 좋다, 우리 딸. 아빠가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액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같이 찍자. 아빠가 먼저 그러시는 거 처음이야. 내가 우리 딸 가게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우리 둘을 향해 화면을 맞췄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 서서 액자가 잘 보이도록 살짝 자리를 비켰죠. 하나, 둘. 엄마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해질 무렵 은희 언니가 매장 한쪽 의자에 앉아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우 씨,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언니. 앉으세요. 저는 작업대 정리를 잠시 멈추고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 정리 좀 하려고요. 무슨 정리요? 제가 따로 운영하던 마케팅 외주 회사요. 그거 접고 지우 씨 회사에 정식으로 합류하려고요. 언니, 지우 씨가 받아주면 마케팅 이사로 들어갈게요. 저는 잠시 언니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박 변호사 명함을 슬쩍 밀어주던 그날 점심이 떠올랐죠. 언니 진심이에요? 네. 어차피 일 절반은 우리 회사 일이었어요. 이참에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사님. 이사님, 호칭 어색하네요. 공식 자리에서만 이사님으로 부를게요. 평소엔 그냥 언니. 언니가 살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8년 전 호텔 동료에게 받았던 어떤 악수보다도 따뜻한 손이었죠. 첫 달 매출이 7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도연 선배는 사무실에서 매출표를 보다가 안경을 고쳤었죠. 지우야, 이거 너무 좋게만 봤지 마. 왜요? 오픈 효과야. 진짜 승부는 3개월 뒤부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운영 계획표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3개월 뒤 안정적인 월 매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로 자리 잡는 게 목표였죠. 신메뉴 회전 주기, 인력 운영, 재료 단가 관리. 8년 동안 시댁 카페 본점에서 손에 익혔던 일들이 이번에는 제 이름 아래에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매장으로 작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자리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봉투를 손에 든 채로 멈췄습니다. 전 시어머니 최영숙, 지방 요양병원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매장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글씨가 작고 떨려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했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전하고 싶었다. 너는 잘 살아라. 문장이 짧고 서툴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쓰던 단단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죠. 저는 편지를 한번 끝까지 읽고 그대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쪽 작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깊은 자리에 가만히 넣어두었죠. 용서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답을 지금 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누가 정해달라고 한다고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장이 오픈한 지 2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운영이 안정 궤도에 들어선 시점이었죠. 매장 정리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다음 주 일정표를 짜고 있는데 도연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잠깐 시간 돼? 네, 선배. 선배가 작은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일 얘기 아니야. 오픈 2달 됐고, 매장 자리도 잡았고, 약속한 시점이 됐어. 저는 펜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우야, 일적으로 옆에 있는 거 말고, 한 사람으로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줘. 선배, 답은 지금 안 줘도 돼. 시간 필요하면 시간 가져. 저는 잠시 책상 위 펜을 손가락 끝으로 굴려봤습니다. 선배, 응,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답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 알아. 근데요, 기다려주신다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도연 선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그거면 충분해. 우리 서로 속도 맞춰서 천천히 가요. 일도 사람도. 그래, 그렇게 가자.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 펜을 다시 손에 잡았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다음 주 회의 안건 옆 빈자리에 작게 한 줄을 적었죠. 천천히. 수술 후 1년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아빠 담당이가 차트를 한참 보다가 안경을 올렸죠. 아버님, 이 정도면 완치에 가깝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만 정기 검진 받으시면 돼요. 아빠가 옆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는 다른 손으로 아빠 손등을 토닥였죠. 그날 저녁 친정 식탁에 미역국 한 그릇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죠. 우리 딸, 오늘은 우리 딸 차례야. 왜 내 차례야, 엄마? 우리 딸도 1년 잘 견뎠으니까. 엄마가 미역국 그릇을 제 자리 앞에 가만히 놓아줬습니다. 아빠가 숟가락을 들고 먼저 한 입 떴습니다. 엄마도 자리에 앉으며 작게 웃었죠. 저는 미역국 위로 김이 올라가는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식탁 앞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매장은 6개월 차에 2호점 입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도연 선배 회사와 정식 합작 계약도 체결했죠. 전국 단위 디저트 브랜드로 확장할 기반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달 신입 파티시에 2명을 처음으로 직접 채용했습니다. 면접실에서 2사람과 마주 앉아 이력서를 한 줄씩 짚어가는데 8년 전 호텔 베이커리 면접실에서 떨고 있던 어린 제가 잠깐 떠올랐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5분 앞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매장 1주년 행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영업 잡지 한 곳에서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죠. 특집 주제는 이혼 후 창업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잡지에 활자로 박는다는 게 마음 한쪽을 잠시 흔들었죠. 그런데 며칠 생각하고 나니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이혼은 흠이 아니라 이력 한 줄이라고요. 저는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매장 한쪽에 작은 작업대를 정리하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노트북과 녹음기를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은 차근차근 이어졌습니다. 8년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저는 한 문장씩 천천히 답을 했죠. 마지막 질문이 남았을 때 기자가 노트북 옆에 펜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사적인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때 빈손으로 집을 나오시던 날에 자신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매장 통유리 너머로 골목이 길게 보였습니다. 가로수 잎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기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되찾은 거였다고요. 그때 그 한 걸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그 말 꼭 해주고 싶어요. 기자가 노트북에 천천히 그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녹음기가 작게 돌아가는 소리만 작업대 위에서 들렸죠. 인터뷰가 끝나고 매장 정문까지 기자를 배웅했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골목 끝으로 걸어 나갔죠. 저는 매장 입구에 잠시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와 진열대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오븐이 다음 시간 빵을 굽기 위해 천천히 예열되는 소리가 매장 안에 낮게 깔리고 있었죠. 저는 앞치마 끈을 한번 고쳐 매고 작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닦고 밀가루 봉투를 끌어와 계량컵을 손에 잡았습니다. 저녁 손님을 맞을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지우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빈손으로 새벽 2시에 그 집을 나오던 한지우 씨가 1년 만에 자기 이름 건 가게의 사장이 되기까지 결국 되찾은 건 위자료도 매장도 아니더라고요. 8년 동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던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이름 석자로 살아가게 된 그 과정. 그게 진짜 사람으로 돌아간 길이 아니었나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살아오신 세월 중에 자기 이름 있고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불린 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한 번도 늦은 적 없습니다. 한지우 씨 말처럼 잃은 게 아니라 되찾는 길 위에 계신 거예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